지금 그 당시에는 불교를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공권력이 종단에 개입했는데 이렇게 자주적인 종단을 구축을 하도록 법도 고쳐냈고 또 불교를 공부해서 확신이 섰거든. 응? 또 배워서 알았거든. 아는 것만 전달해 준다. 그 중요한 것이 어떤 가치보다도 그 자비가 제일 소중한 가치. 자비.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이 세월이 스님을 비껴가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들은 20년, 30년 지나면은 얼굴이 변하는데 스님은 더 젊어지셨어요. 또 다른 비결이 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로 내가 상근직은 별로 않고, 더러 이제 책도 보고, 불교 서적도 보고, 또 참선도 틈틈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은 소식하고, 또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꼭 산책하고, 이 불교라는 게 이제 수행도 중도고, 일도 중도고, 행정도 중도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알맞게 해야 돼요. 알맞게 이루고, 알맞게 쉬고, 알맞게 책을 보고, 때가 되면 또 쉬고, 그래서 수행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도적인 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6.25 직후에 그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출가를 하셨죠? 네. 그때 좀 인생 무상을 아주 깊이 느끼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학교 다니다가 또 이제 그 해정 스님 내가 국민학교 동기동창이요. 그 법주사 해정 스님. 그분을 이제 만나고 그래서 법주사로 갔다가 나중에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6.25를 겪고 난 후에 민족 상잔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남부로 갈라져가지고 분단이 되었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나라가 천문학적인 그런 자화 손실, 쑥대밭이 되고, 그럼 말할 수 없이 좀 나라가, 이렇게 도탄에 빠졌는데, 그런 속에서 인생 무상, 정치 무상,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출가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분단의 고통을 극복할 수 없는가, 또 이런 도탄에 빠져 있는 국민들, 우리 민족을 구제할 길이 없는가, 그런 나름으로 20대 전후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하다가 이제 출가 입단해서 한 20년 동안 수행 과정이라면 또 이제 수행하면서 종명도 하고, 그런 동안이 한 20년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사회 참여하고,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체창하고, 사회 참여하고, 또 맹주 활동하고, 시민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한평생 스님은 그 수행하시면서 출가하자마자 불교 정화운동에 또 이렇게 합류하셨잖아요. 은사이신 금호 스님께서 불교 정화운동의 선봉장이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은사 스님, 금호 스님이 선사로서
그 수행에도 굉장히 철저하시고 또 엄격하기로 아주 유명하신데 그 은사 스님과 혹시 일화가 있다면 한 가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은사 스님은 내가 고등학교 때 만나서 만나가 인연을 맺었는데 본격적으로 지도 받은 건 다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금 이제 적극적으로 스님 지도를 받았는데 금옥근 스님은 참선을 평생 했던 선승이요. 그리고 또 제 방에 조실을 하셨고 조실 정신적인 지도자였는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50대 중반부터 정화운동에 참여하셔서 효봉 스님, 동산 스님, 또 청담 스님 함께 그 당시에는 네 분이 그 정식적인 지도자이며 실지 종단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때 이제 스님을 본격적으로 모시고 스님을 이제 지도를 받는데 스님은 계행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참선을 해라. 그 다음에 보살행해라. 그 다음에 이 정화 사업에 적극 동참해서 이렇게 정화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 된다. 그때는 다 거의 정화가 운동이 일어나서 내가 절에 들어올 적에는 약간 정착된 상태라고요. 시작된 상태고. 처음에 정화 운동에 내가 따라간 것이지 들어와서 그 주도했던 건 아니요. 그래서 내가 큰 스님들 보호자하고 시봉하고 그랬거든요. 정화 운동 정신은 청정 수행 승단의 회복이요. 청정 수행 승단의 회복. 그 다음에 외색불교 청산이거든요. 한일 합방 전에는 그 대승 제도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적은 수지만 유처승이 있었지만 거의 독신승이 있었는데 총독부 강점기에 일본에는 거의 다가 가족을 거느린 사람들이 승려이고 또 지도자고 주지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권장해가지고 그게 외색불교가 된 거라요. 그 외색불교를 청산하는 거. 그게 두 가지요. 그래서 이제 철저히 그것도 이제 그걸 참 와서 처음에 잘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지도를 받고 함께 동참하다 보니까 그런 당위성 그런 또 여러 가지로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그게 거들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이 중에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참선을 하라. 참선을 하라고 하면서 화두를 들어 화두. 이목구 화두. 그래서 분심을 일으켜라. 분발심을 일으켜라. 반드시 화두를 들면 깨친다는 신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의정을 가져라. 이목구. 이것이라고 생각을 일으킨 당처가 뭐냐. 그 의심을 해서 일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계속 이목구 화두했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니 눈이 달라져요. 범소 개시, 겸소 유상이 개시 허망이라 약견 대상 비상이면 직견 내려라. 그랬더니. 그것은 관념적으로만 이해가 되지. 딱 체득이 안 돼. 체화가 안 돼.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화두를 딱 들고 일념이 되니까 그게 딱 관념이 아니라 그렇게 딱 느껴져. 체화돼야. 그때부터는 이제, 번뇌 망상도 줄어들고, 마음이 통일되고, 안정되고, 그래가지고, 나 3개월이 지난 후에, 그때 아마 가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4월, 언제 그때부터 이제 유장병이 멀어지고, 그리고 그때 정신적으로 그걸 통해서, 화두 정진, 화두 일념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요. 예? 다 제법이 종년생이요 제법이 종년멸이라 모두 현상이 인연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 따라 멸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유가 생기고 인연 따라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이고 또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이지. 그래야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한다다가 하루아침에 무슨 공명심을 가지고 지위를 얻으려고 한다다가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다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 사물을 보는 것도 달관하고 여유가 생기고 그런 마음도 통일도 안정되고 번뇌 망상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그 화두 일념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안정과 그런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뭐 망상도 아까 없어지고 그 유장병도 치료가 된 거라요. 네. 저는 역시 그 스님의 그동안 좀 보통 사람들 뭐 한 10목, 20목, 30목 이상 그 열정적인 활동을 하시는 모습들이 어디서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하셨나 했는데 결국 그 화두 일념에 들어간 수행력에서 비롯됐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스님. 근데 스님, 그래서 아마 스님이 28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최연소였죠. 그 금산사 주지 소임을 맡아서 금산사도 번창시키고 또 전북불교 회관도 건립하시고 하여간 전북불교 그때 당시에 전북불교의 어떤 활성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얘기도 좀 그렇죠. 해주시죠. 금산사 정화도 60년도 내가 주지를 맡아가지고 28세, 만 27세 그리고 가서 이제 금산사 정화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은 전불교 회관 짓는 것은 광덕 스님이 불광사 짓고 난 후에 내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심 포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한참 후에 불교 전라북도 불교 회관을 전북불교 회관을 그때 건립한 거라고요. 네. 그 뒤에 이제 통합종단 된 후에 그다음에 이제 불교 회관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지성불교 운동, 불교를 가르치고 불교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불교를 전해야 된다.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수행만 참선만 시키는 것보다도 그래서 지성불교 운동 그때 이제 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라북도 불교가 대중화, 생활화 하는데 뭐 어떤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세가 좀 약했던 그 전북 불교계에 스님이 전북 불교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께서 28에 금산사 주지스님 되시고 또 지금은 또 금산사 조실스님으로 계신데요. 그 인연이 그 미륵신앙이 그 금산사 미륵부처님을 스님은 지금 이렇게 현생에 구현하고 계시네요. 영화사에 오신 지 꽤 오래되셨죠? 영화사 한 20년 됐지. 20년 주지로 오셨고 지금 회주 스님으로 계시죠? 내가 이제 뭐 주지도 하다가 회주 있다가 지금 조실했어요. 여기도. 여기 금산사, 영화사, 실상사 지금 조실이라고 해요. 네. 영화사에 대해 소개 좀. 영화사도 여기 원흉불교 도락인데 이게 미륵 대웅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한쪽에는 관세음보살 모시고 또 한쪽에는 이제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 저거는 또 미륵 석부를 모시고 있어요. 여기도 뭐랄까 통합적인 그런 불교 도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미륵신앙 도량이거든. 미륵신앙 도량이요. 그래서 저기 가면 미륵 부처님을 석상으로 모셨는데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그 정말 발복하고 공덕을 받고 여기서 소원을 성취하고 기도 도량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영화사도 미륵신앙 도량으로 좋은 도량이고 또 큰 스님이 이렇게 아주 덕망이 높으신 법력이 있으신 큰 스님께서 계시니까 다 소원 성취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내가 하는 일이 지금도 뭐 시작 단계라고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고 정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금산사도 3층 미륵전에 이불 3전불이 서 있는 계시고 이쪽에 저기 미륵전에도 서 있는 미륵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입상불이 계신 곳에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서서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서 있는 부처님 도량에서 많이 머물고 살았기 때문에 서서 활동, 앉아서 그냥 수행보다도 서서 사회의 구원, 사회의 구제, 사회의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발로 뛰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것도 다 인연인 것 같아요. 도량과의 인연이 진짜 스님 진짜 한평생 발로 뛰는 삶이셨죠. 그렇지. 발로 보살을 발로 뛰는 실천하는 삶. 발로 뛰면 네. 참 나는 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글 뜨는 것보다 발로 뛰어. 발로 뛰는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스님의 그 수행자의 삶이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 수행자의 삶, 오늘날 이 시대 수행자는 이러이러한다는 모범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80년도에는) 스님께서 그 총무원장으로 추대되셔가지고 이제 정말 그 한국불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는 그런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갖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 근데 7개월 만에 그 신군부 그 12.7 범난 때문에 종정중심제 종회에서는 종정중심 그 총무원장 중심제를 주장하고 개헌하기 위해서 개헌 그리고 그 조계사에 있는 분들은 종정중심제를 계속 지속하기를 바라고, 종정중심제 폐단, 종정심이 수행력이 있지만 행정을 다 다룬다는 게 또 그것이 사변, 이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판단하고 그런 결정하고 하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종회의원을 이끌고 종회의원들과 함께 그래서 총무원장 중심대를 만들기 위해서 개헌을 추진 과정에 그러다가 이제 해인사에서 그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을 개정해서 통과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종정 중심제를 지속하려는 측에서 종회를 해산해 버렸어. 이 종회는 그 전에 또 종정심을 또 불심 결의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총무원장 중심제를 하려고 한 스님들은 개원사로 내가 개원 수지니까 글로 모아들었고 또 그거는 이제 종정 중심제 유지하려고 한 사람들 그 지전 사람은 또 조계사 측에 또 거기 같이 협력하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서로 팽팽하게 그런 서로 갈등 관계가 계속되다가 심지어 4월 촛발 행사도 개원사하고 조계사하고 나눠서 했다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소송을 우리가 다 이겼어. 개원사 종회 측에 다 이겼어. 승소 다 했다. 20, 20, 30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타협해가지고 화합해가지고 총무원장 중심제
총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종회의원을 선출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거예요. 스님, 그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한 그 스님의 소신이 불교 자주화를 이루는데 초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광주 사태가 일어날 전인가. 그래서 광주 사태가 일어난 후에지. 그래서 이제 전두환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안사령부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성명서를 써가지고 왔어. 나보고 지지해달라고 나와서 그 이제 정교 분리 원칙에서 할 수가 없다. 에? 종교는 본연을 입장을 지켜야 되고, 그건 정치는 정치대로 별도로 자기들 책임짓고 정치를 해야 되고, 정교 분리 원칙에서 그걸 지지할 수가 없다.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끌려가서 보안사에서 23일 동안 있다가 내가 10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불교를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공권력이 신군부의 군부 세력이 종단에 개입했는데 교권을 누리냈는데 단순하게 내부를 정화한다. 분쟁이 심하대요. 그 중에는 범법자도 있고, 기피자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정화한다. 그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금, 그 사람들이 손 띄고, 다시금 정화개혁인가 만들어서, 정화개혁이 아니라 불교 중흥회의 만들어서, 거기가 새로운 군부 영향 속에서, 영향하에, 그 사람들을 서로로 만들어진 종단 기구요. 그리고 날 내보내면서 거기다 사표도 내라고, 원장 사표 내라고 그러고, 또 2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지 마라고 그러고, 또 거기다 인결을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2년 동안 그만두고, 이제, 미국에 갔다가 유럽하고 다 여행하고, 거기서 포교도 하고, 그러고 돌아왔어. 돌아와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12.7 진상 규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진상을 밝혀라, 사과해라. 그래서 나 때문에 민주화 저항 운동으로 이것이 규명된 그렇죠. 거예요. 네. 스님 덕분에 그 스님이 정말 이렇게 아주 용기 있게 또 결단력 있게 정교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한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물론 스님 개인적으로는 총무원장에서도 내려가고 탄압도 받고 힘든 세월을 겪었지만 불교계 전체적으로는 불교 자주화도 이루었고 어느 정도는 이루었고 또 민주화 운동으로까지 자주화 이뤘고 불교상 관리법을 전통사찰 보존법으로 고치고 그렇죠. 그 자율과 창의력을 확보하고 네. 자율적으로 종단을 운영하는 거로 이제 정부로부터 이렇게 간섭을 덜 받고 네. 이렇게 자주적인 종단으로 구축을 하도록 법도 고쳐냈고 그 뒤에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저항 운동으로 정의가 내렸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원장으로서 수급 아니야. 네. 수급이 지지를 안 해가지고 전체가 그냥 불교가 저항 세력으로 됐어요. 네. 근데 스님, 그때 그렇게 신군부가 정말 이렇게 허박한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국가 반란이다 이런 식이었을 때 그렇지. 그때 스님은 광주에 내려가셔서 천도제도 지내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셨는지요? 그때는 나 지지를 안 했는데
그리고 광주는 한참 저항 중에 간 것이 아니야.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수습 과정에 그때 내려가 위로 온다고 한 거예요. 위로 온다고. 그러면 못 가게 해요. 경찰서장이 와 스님 지금 이제 스님 가신다고 말 듣고 내려간다는 말 듣고 이게 말이에요. 그걸 뒤에서 우에서 이게 주시옵니다. 안 갔으면 좋겠다고. 나는 거기서 뭐 시민군이라도 그때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 희생된 시민이나 경찰이나 군경이나 다 다친 사람, 죽은 사람 다 위로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못 가게 해도 내가 갔잖아요. 미국에 가셔서 이제 세계 그 한국 불교를 세계화시키는 데도 눈뜨셨는데요. 미국에 가서 이제 했지. 그러고는 이제 나 올 무렵에 한국에 들어올 무렵에 그 문화 관광 그걸 마치고 와서 일본을 거쳐가지고 동남아를 이제 순례하고 인도까지 다녀서 뭐 그때가 82년도 말에 갔다가 95년도 3월 달에 돌아왔어요. 그때 내가 이제 미국 문화를 보고 또 여러 가지로 거기 배운 게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멀리 보는 안목도 생기고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도 생기고 그래서 한국 불교는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은 이것은 기복 위주고 수행 위주고 그래서 사회와는 멀려고 산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회가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돌아오셔서 네, 와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제 공예추방, 국민운동 본부도 하시고, 아까 첫째는 이제 뭐 지역감정 해소, 지역감정 해소 운동, 본부도 그다음에 경실련 공동대표, 공명선거 실천 시민협의회 또 내가 상임 대표, 등등. 일본군 위안부 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모시는 나눔의 집도 나눔의 집도 나가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나한테 그 불교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내가 수석 대표예요. 네. 상임 대표인데 나를 내세워서 그걸 할머니들의 그 휴식 공간을 만들자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22년 전이에요. 굉장히 많은 활동하셨잖아요. 뭐 열거할 수조차 없을 정도인데. 그게 자꾸 원장을 지냈고 무슨 개혁적이다. 또 뭐 탄압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나를 또 내세우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내세우고. 그 나한테 오면 내가 듣고 이런지하에 좋다. 그거 따라간 거 결정한 거예요. 그게 내가 심성적으로 마음에 이래서 자합이 실천해야 되고 한국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음에 젖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는 NGO 시민운동에는 내가 이제 앞장선으로 됐지. 그럼 역할은 뭐 큰 결과물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라서 하고 뭐 했는데. 스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스님이 NGO 활동의 그 효시라고 할 수 있어요. 효시적이고, 상징성을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뭐 내가 다 했다고 볼수 함께 개혁위원 의식인 사람들하고 한 거라고. 그때 특히 스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정말 국민 전체, 그러니까 불교만의 불교가 아니라 불교와 중생과 함께 보살행을 해나가는 그 깨달음을 사회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원장이 94년도에 돼가지고 이제 깨달음의 사회 운동을 제창했어. 불교를 수행해야 된다. 수행해서 또 불교를 공부해서 확신이 섰거든. 응? 또 배워서 알았거든. 아는 것만 전달해 준다.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또 깨달음 사회 운동 일환으로 우리가 사회 참여를 해서 종단을
의원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고 또 남북 분단을 원하는 이제 그 시대고 분단의 고통 시대고 환경 오염과 환경 그 파괴로부터 오는 고통 그런 사회고 시대고 그런 모든 고통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나서야 돼. 그러니까 불교 인권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제도 개혁도 하고 해서 뭐 하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이게 환경운동 또 그다음에 뭐 여기 양성 평등운동, 통일운동 뭐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다음에 이제 분배정의 경실련은 또 사람 노력한 것만치 대가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때 그래서 스님께서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 불교계 사회복지단체도 가장 많이 활성화됐었고. 그것도 사회복지법인. 네. 그때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5군데뿐이 없었어. 네. 사회복지기관이. 네. 목동 뭐 청소년 회관을 나중에 지금은 1200개인가 불었잖아요. 그때 이제 복지 제도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초대 이사장 하면서 이걸 뭐 전부 정부 하는 거 해놓은 것을 우리가 수탁도 받기도 우리가 또 각 지역마다 만들어 재산을 출자해가지고 만들기도 스님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뱃사공이 사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배가 어디로 갈 것인가 등불을 누가 켜주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얼마나 환하게 그 천년의 어둠이 있는 동굴도 등불 하나 밝히면 환해진다듯이 스님이 참 환하게 조계종 우리 한국 불교를 밝혀주셨는데요. 그 이후로 총무원장을 그만두고 그 이후에도 계속 깨달음의 사회운동을 하시고 또 지구촌 공생 사회운동 정신에 사고 있지. 네, 계속 하고 계시고 근데 지구촌 공생에도 그때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캄보디아가 지부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그가 이게 수중 가옥이야. 1000세대가 있는데 그 지부장을 발령했는데 거기가 뭐랄까 소독약 통을 들고 그걸 해주고 공책 같은 거 사주고 나눠주고 약 같은 거 사주고 애들 뭐 피부병 치료해주고 뭐 해열제 같은 거 나눠주고 감기약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럼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걸 다른 데 말이에요. 막 철거해서 그 프놈펜에서 얼마 안 돼요. 프놈펜에서 뭐 2km도 안 돼요. 전부 철거해서 막 소개하니까 이것이 딴 데를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끄랑야에다가 누가 털을 내줘가지고 거기다 유철을 최초로 지었어.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푸나에다가 뭐 1000만 원 들여서 초등학교를 지었어. 근데 그때 이제 보니까 물이 없어. 물을. 처음에는 그러면 학교부터 지어주기 시작했네요. 학교를. 처음에는 끄랑야에다가 지부를 프놈펜에다 만들고. 근데 그거가 30미를 갔다가 가야 학교를 가. 60미를 왔다 갔다 하지. 그것도 이제 봉사단들이 갔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거가 백홍강 물이 그러면 다 차버려. 너희 원이 뭐냐, 가더니, 이렇게 물이 안 찬 여기다 학교 지어달라고. 그래서 학교 약속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를 짓는데 물이 없어. 또 30미를 가서 당나귀가 가가지고 물을 실어다가 땡거에다 물을 거다가 부숴줘야 돼. 그래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틀어가지고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물을 못 끄는데 그 우물이 필요하다가 그 우물을 거기서 해서 10m 파니까 물이 나와. 그때부터 파놓으니까 그때부터 막 20m 그래가지고 막 나도 해가지고 우물 파기 시작한 거예요. 20m 파고 나중에는 40m까지 파서 수관을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모다를 끌어 모다 아니지 수관을 넣어가지고 물이 착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서 지금은 1000개 완성 기념식에다가 2100개를 5개 주에다가 팠잖아요. 그래서 우물이 지금 지구촌 공생의 브랜드요. 상징적인 사업이요. 그 다음에 학교가 50군데까지 됐고, 유치원이, 20개인가 되고, 그 다음에 학교가 30군데,
되고 그랬지. 학교. 근데 시청자들이 좀 착각할 것 같아요. 네? 지구촌 공생회가 그 해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사업도 하고 있죠? 국내 사업도 하지. 노인들, 여기서 1년에 광진구에 3천만 원 해가지고, 뭐, 정초에, 그 다음에 뭐, 그 여름에, 또 뭐, 가을에, 그렇게 해서 여기 하고, 또 노인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푸른 노인들 모아서 또 뭐, 식사 대접기도 하고, 저기, 태백시에 비가 안 와가지고, 막 식수가 많을 적에, 그게 뭐 5만 병인가, 뭐, 10만 병을 가지고 그 전달도 오기도 하고, 70억 중에 이 일불 갖고 사는 사람이 9억 명이요. 식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16억이고, 그리고 1불 갖고 2불 갖고 사는 사람이 26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아이 또 멀어. 또 뭐, 식수난, 그러니까 그런 데 비해서 아이 또 멀었어요. 이제 그런 단계지. 예. 그 지구촌 공생회라는 이름도 스님이 지으셨죠? 내가 지거든 공생회. 예? 그 뜻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구촌 공생회의 사상, 공생회의 사상. 그것은 이제 천지와 여 동근요 만무 여일체다. 천지가 나와 한 몸이고 만물이 같은 몸이더라. 그러니까 나와 이웃과 또 국민과 또 뭐 민족과 또 인류와 이 자연과 하나란 거예요. 공동체 정신. 지금 말하자면 통일 법성의 정신, 통일체의 정신. 이게 세계 일화 정신이요. 뭐랄까 대자 대비 정신으로 하는 거요. 그래야 도와주는 기쁨이 말할 수 없어. 받는 사람 기쁨도 말할 수 없고. 가는데 학교를 지었는데 1,500명 모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도와주는 기쁨, 받는 사람 기쁨, 그 즐거움 있잖아요. 행복감을 느껴. 그것이 이렇게 확대되면은 평화가 되는 거예요. 자, 중궁식 한다. 우물파인데 그 중궁식 한다. 그 도와주러 간다. 기쁨을 갖추러 간다.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도와주는 기쁨이라는 게 말할 수 없어. 받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도와주가 5일이나 뭐 6일이나 있다 오면 마음 편안하고 건강이 좋고 살도 찌고 2kg 불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 불안에서 극복할 수 있을지 그렇지.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참 그렇지. 유마경에 중생이 병들면 보살도 병을 같이 알아야 된다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어떤 가치보다도 그 자비가 제일 소중한 가치야. 자비. 뭐랄까 이 보현행이 오보리란 말도 여러 번 했잖아요. 네. 이 보현행을 함으로써 보리를 깨달을 수 있다. 보리를 깨닫게 되면 나중에 해 따를 수 있거든. 이거 다 이게 배고픈 사람, 병드는 사람, 못 배운 사람, 환경 오염으로 또 고통 많은 사람을 이 도와주는 것이 이게 복전이요. 복전. 그 사람들이 다 도움을 받는 사람,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복전이거든. 그걸 도와주게 되면, 아까, 도와주는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오보리 오고, 나중에, 해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고통에서, 불안해서,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아까, 자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편안해진다고요. 네. 편안해져. 아유, 스님 감사합니다. 보현행이 오보리라. 그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스님, BTN이 벌써 20주년이래요. BTN 개국 20주년을
그동안 BTN 고생 많았잖아요. 영상 보게 하느라고. 네, 격려의 말씀도 또 칭찬의 말씀 좀 해주시죠. 참 BTN이 20주년을 마음속 깊이 축하합니다. 그런데 BTN을 우리가 종단에서 다 수분수력으로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여러 번 그참 진통이 있었어요.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BTN을 이제 이 성우심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또 협력 속에서 그래도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제 이게 좀 뭐랄까 이제 성장 과정이 있고 안정 과정에 들어 있다 보니까 아주 그런 다행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BTN을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들이 불교도들이 힘을 모아서 더 안정적이고 더 그 BTN 역량이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유,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덕담 덕분에 BTN이 정말 전 세계에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불교 텔레비전이 될 것 같고요. 스님, 오늘 그 스님의 그 자비로운 보살행, 평생 동안 자비로운 보살행을 하셨고, 또 그 좋은 말씀, 그 보살사상, BTN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써오신 월주 큰 스님. 고통받는 중생을 보며 반신출가한 스님은 한평생 오로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삶을 위해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신다. 나눔의 기쁨을 알면 고통이 사라진다. 보현행이 곧 깨달음이다. 누군가를 위해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미소 짓는 스님의 얼굴에서 우리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보았다. 그리고 대승보살도를 이루어가는 스님의 길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야, 저건 법기루구나. 쟤는 앞으로 좀 밖에 안 된다. 주장자로 머리를 탁 때리면서. 아야, 그러면 아픈 놈을 가져오나. 치마.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